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밤 4명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TV 토론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들이 화두에 오를지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이강윤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TV 토론, 사자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일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신다면요. 첫 번째 열리는 것이죠. 앞으로 몇 번 더 열릴지도 잘 모르는데. 법정으로는 3번 더 남아있긴 네. 하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귀하고 드문 드디어 열립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상대 공약들의 실효성 이런 건 좀 점검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최근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치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는 질 것 같은데 각 후보 배우자, 특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배우자들에 관련된 리스크 또는 추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겸 추궁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 좀 나올까요? 저는 사자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나머지 후보들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주제로 공세를 펼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강 후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최근에 제기된 김혜경 씨 여러 논란도 있고 김건희 씨의 여러 논란도 있고 또 후보자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 등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쭉 시간이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어요. 쟁점, 어느 정도가 어느 의혹이 해소가 됐고 해소되지 않고 이런 것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정리된 의혹을 갖고 각 후보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사실은 향후에 이제 정치 지형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를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120분인데 4명으로 그냥 똑같이 나누면 30분밖에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자 토론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왔었던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시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보면 좀 생각보다 볼 게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우선 절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에게만 2시간을 주어도 국민들의 갈증은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할 수 없이 또 지금 정해진 주제가 3개 딱 정해져 있고 자유시간, 자유토론 30분이라고 하니 보나마나 10초 남았다 빨리 발언 정리해달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과연 몇 개의 정책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점은 대단히 아쉽고 그래서 설 연휴 드림머리에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좀 석연치 않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이유로 자료를 지참을 허용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산됐던 양자 토론이 또 한 번 아쉬워지고 앞으로 글쎄요 각 후보 진영의 의지만 있다면 형식을 좀 극히 간략화시키더라도 그리고 방송사들 물론 실무적인 준비 필요한 건 압니다만 돌아가면서라도 1대1 정책 토론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자들은 잘하든 못하든 지지가 이제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층의 마음을 변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저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후보가 피는 정책이 이게 과연 공익적 관점에서 어떤 공약화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후보의 이력 때문에 또 의심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층조차도 아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중도층의 경우는 사실 각 후보들 간에 일단 양강 후보만 놓고 보면 대북 정책, 외교 안보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국민께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기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일자리나 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분명한 기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민께 들리는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들릴 거예요. 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후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과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것은 기존에 쭉 있던 차이이기 때문에 진영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국민께 크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도덕적인 측면하고 외교 안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이것이 국민께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양강 후보에 대한 지지층, 중도층에 대한 소굴이 약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연금 개혁 내지 노동 개혁 부분도 아마 손을 대리실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거다. 양강 네.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 내지 대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두 자리에서 한 자리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반등의 지지,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낮은 지지율을 좀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솔직히 두괄식으로 말씀드려서 서운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반등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우수성을 설파하기엔 2시간이라는 총량 일단 너무 짧고요. TV 토론 속성상 어느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압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그래서 승패가 확연히 갈리기란 대단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 진영의 간절함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다음에 오늘 시청률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다음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각 언론들이 어떤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보도할지 그런 것도 꽤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두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에서 뭐 상승을 기대하기란 솔직히 말해서 좀 여의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던지 아니면 태도 부분에서의 명확한 좀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각 후보들이 어떤 좀 전략을 나올 것인지요. 먼저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나와야 될까요? 일단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께 일단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계속 의혹 제기, 부인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국민께 공방이 이루어지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 정책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죠.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사실은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기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이 공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실은 큰 쟁점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명할지 그 해명이 국민께 소구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워낙 뭐 토론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대응책을 좀 갖고 나와야 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뭐 잘해야 본전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수권 능력이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개인당 4명이 나가니까 산술적으로 나눠도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8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전부 다 전달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책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 후보를 몰아치거나 추궁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국민들께 겸손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 그것에 국민들은 많은 채점 포인트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명의 도드라진 후보가 있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그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양강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작전들로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손을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또 살짝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또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의 어떤 공식적인 또는 선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바에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단일화를 꺼낼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는 단일화가 아예 필요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의사들을 이제 취합해서 뭐 선대 공식 입장이 나오겠죠, 조만간에. 근데 아직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각기 사실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다라고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본인이 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는 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 현 상황을 볼 때, 정치 지형을 볼 때 단일화 없이 대통령이 되시는 길은 사실상 굉장히 요원합니다. 따라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신 발언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형태
또 누구와 단일화를 원하는지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공격의 대상을 보면 또는 뭐 정책적인 연대의 대상을 보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한 해명은 한다고 했지만 아마 많은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할 거라는 말이죠. 예. 3대 1의 전선은 바로 거기서 네. 생길 텐데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 그것도 문제. 아마 최근이니까 아마 네. 나오겠죠, 당연히. 그것도 뭐 시의적 시간 순으로 보면 가장 뉴한 거고 네. 아직 사건 중에 또 덜 드러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세 후보가 동시에 지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국민 자존심에도 직결되는 거고 집권하면 행정부 모든 공무원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근데 이래 가지고서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변화와 개혁을 말할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는 부정하지 마라, 깨끗하게 일해라,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제대로 써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급하게 사과문이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뉴스가 첫 보도된 지는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닷새 동안은 아무 말 않고 반응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선대본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매우 기민하게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후보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여러 군데에 가서 많은 사과를 쭉 해왔는데 유독 이 부분은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제 뭐 공중파 어디서 또 보도가 추가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부랴부랴 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아마 토론회 시작 전에 네. 입장은 발표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색한 처지임은 솔직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중에 뭐 얘기, 그다음에 지금 구속 수감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피의자의 뭐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 후보는 바로 간다. 뭐 이런 것들도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그냥 허풍인지 이런 거에서도 또 한 번 응전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실은 자유토론 그 30분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 아닐까 싶고요. 네. 이게 중도층 그리고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합리적 투표심을 갖는 그룹에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혜경 씨 둘러싼 과잉 의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또 한번 듣겠습니다. 이 과잉 의전에 머무른 문제는 이미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보면 의전 과잉을 떠나서 약간 유법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유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위법이라는 건 횡령. 예를 들면 그 약 대리 처방의 경우에는 네. 그 뭐 배모 씨는 본인이 이제 복용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일간의 경위를 보면 사실은 약 대리 처방 사모님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고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리고 해당 자택에 갖다 약을 이쁜 봉투에 담아서 걸어놨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본인이 복용할 약이면 했겠느냐. 따라서 이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제기된 의혹이 좀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의 여지는 일단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대리 처방 과정에서 만약에 공금을 썼다 그러면 당연히 공금 횡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바로 또 제기된 문제 보면 샌드위치를 공간에서 생사용 샌드위치를 갖고 와서 그 일부를 자택으로 갖다 썼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만약에 맞다면 횡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들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받아줬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강요죄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떠나서 이것은 공직자 가족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공무원을 공직자 가족이 사적 이용, 사적 어떤 업무 영역에 활용했다, 부탁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딱 있었다 그러면 저는 김혜경 씨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또는 이재명 후보의 또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개월에 걸쳐서 10여 차례 이상 있었다는 것이고 사적 심부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셀 수도 없어요. 본인 업무의 90% 이상 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직원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해명이 앞으로도 화를 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반에 이제 김건희 씨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배우자 논란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었으면 참 내용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검증 철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선거 3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 모두 반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뼈저린 반성. 우선 첫째, 그냥 아주 상식적인 국민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럼 누구 돈으로 샀어? 라고 묻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복용할 약인데 왜 이 지사 개인 사택 문고리에 걸어둡니까? 배모 씨가 자신이 먹을 약, 자신이 약인데. 복용할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해명 자체가 또 다른 의문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하는 방법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한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입장문 하나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아마 TV 토론을 통해서 김혜경 씨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내용까지도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임시적인 해명 갖고는 사실은 국민들께 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 녹취록 내용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대한 대화 내용이 뭐 사적인 대화인데 왜 공개됐냐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대화 내용 자체가 왜 그런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한 대로 또는 그 경위는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뭐 태원 수속의 이 후보 개인 카드를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원도 날짜도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은 글쎄요 이렇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용서해줄게라고 하진 않죠. 그것이 부적절하더라도 일단 진솔한 사과하고 그간에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셔야 그래야지 국민께서 납득을 하고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지 저렇게 토론에 임박해서 바로 사과 아닌 사과로 덮으려는 시도로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의혹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어제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누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근데 보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부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호적인 정책 좌담회 같았고요. 정치 좌담. 네. 물론 각 후보들의 입장은 서로 좀 더 많이 자신이 지지를 얻기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인데 네. 저런 좌담도 가능은 하구나. 그런데 우선 두 후보 차이에 너무 지지율 차이가 현격히 벌어져 있고 네. 김동연 후보는 심지어 오늘 밤에 열릴 사자 토론회에도 요건 미달 비슷한 형식으로 참석조차 못하니까. 근데 아무튼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수준과 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라이벌 상태에서 갖게 될 토론회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좋고요. 두 사람 사이에 혹시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정책 연합을 통한 후보 간 연대 글쎄요 너무 지지율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설마 거기까지야 갈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저런 모습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첨예하게 상반되는 두 후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김동연 후보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당선권에서 상당히 이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후보자들끼리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진 않았어요. 근데 치열한 공방이 물론 네거티브로 가거나 너무 국민들이 볼 때 좀 꼴사납다라는 정도까지 그런 연출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치열한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은 토론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렀어야 되는데 저는 뭐 약간 봤지만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종의 3프로 TV처럼 정책 설명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혼자 토론의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면에서도 또 김동연 후보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이재명 후보가 안 하셨어요. 대장동 관련돼서는 안 하시고 해서 또 거기 추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어떤 토론의 원래 목적과
생각보다는 에서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접촉하기 위해서 양당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의 아닐까 싶고요. 예의. 적어도 우리 편으로 모시지는 못해도 저쪽으로 가서 확실히 다시 이렇게 결합하는 그거는 좀 말리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이런 전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 성숙도나 굉장히 높아져서 말이죠. 네. 정말 D-35면 딱 한 달 남은 거 아닙니까? 그때 두고 너무 노골적으로 합종 연횡이 되풀이된다면 얼마 전까지 이쪽 집에 계시던 분이 뭐 특별한 명분이나 뭐 계기도 없어 보이는데 이쪽 집으로 가면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과연 흐뭇해 하실까요? 저는 마뜩치 않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건 분명히 임팩트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 그런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이리 모시고 온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오히려 그 자체가 대국민 설득에 또 역할을 뭐 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국민의힘하고는 아직은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 모습을 보이는데 뭐 막판 되면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거리 이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뿐이고요. 이제 네. 가끔 방송 인터뷰 등을 보면 애정 어린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양 캠프에 몸을 담그기 이전에 10월 달경인가요? 그때 아마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본인이 했던 말씀이나 본인의 정체성이 좀 맞지 않아 보이고 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총력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한 컷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컷들이 중도층에 주는 어떤 호소력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인 만남은 몰라도 특히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은 저는 개인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같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36, 7일 정도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좀 열심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자기 정치를 아직도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잘이라는 것은 축혀주거나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잘은 아니고요. 네. 대개는 대선 후보 100% 위주로 집중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노리는 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보수 정권들의 후보들이 이겼음에도 호남에서는 10%늘 미달했는데 그 벽을 한번 자신의 힘을 많이 보태서 그것이 추동력이 돼서 깨트려 보고 싶다. 네. 또 하나는 2030의 확실한 우군으로서의 정치 기반 다지기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2030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정 부분 수치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이전에 두 승리했던 후보들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겠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정치적 에너지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고 좀 더 멀리로는 굉장히 먼 곳을 내다보고 있는 이준석의 정치인으로서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일 그걸로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가고 있고 사과의 진솔도 같은 것도 예측을 좀 깨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무튼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호남의 반응을 어떻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한 국민들께 지지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6월 달인가요? 그때도 아마 그 전남 지역을 방문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호남 동행위원회 비슷해서 의원들끼리 이제 호남 지역구가 없지만 1인 1지역구 이렇게 연을 맺어서 노력하는 면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리고 1월 1일 날은 무슨 산이죠? 무등산에 올라가서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무등산 등반을 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겁니다. 지금 양당이 갖고 있는 이 지역적인 어떤 지역의 구도를 이용한 정치를 좀 탈피하자. 이것을 청년 정치의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주 등과 달리 전남 지역은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청년층에서는 지지도가 약간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이
솔직히 이용해 왔던 이런 지역구도를 깨고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지역구도에 안주하는 이용하는 이런 정치 형태를 없애자라는 이런 모토가 있는 것 같고 그 모토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드러나는 것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혁명의 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띄는 영입 인사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5군데에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가 또 다른 인재 영입과 버금갈 만한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선거 날과 같이 하잖아요. 네. 대선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종로인데 종로 지역은 안 내겠다고 했고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예. 서초 지역은 또 내겠다고 하고 내면 안 된다고 하고 예.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구는 현재 민주당은 당원에 그렇게 돼 있던 걸 지난번에 좀 바꿨습니다만 네. 저는 그것을 어느 진영, 어느 당을 떠나서 정치 문화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룰로서 다지고 넘어가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후보 내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럼으로써 일단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 책임 정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석을 놓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봐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실효적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대구에는 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 김재원 전 의원도 안 나가겠다고. 네, 했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윤희숙 의원의 서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천을 하거나 그때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글쎄요, 요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원칙은 뿌리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규책 사유 있는 지역구, 규책 사유가 있어서 재보궐 선거가 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은 그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공천에 대한 책임은 당선 낙선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사실은 이제 비리 혐의 연루가 됐기 때문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더라도 구속영장도 재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서초의 경우 약간 다릅니다. 서초의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이 약간 선제적으로 행동한 게 있어요. 어떤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모토로 본인이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라는 모토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혐의가 또 된 상황이라서 약간 좀 다르다. 다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제 낙선 당선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사드의 추가 배치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의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이야기를 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오늘 오후에 있을 안보와 관련된 대응을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고고도 미사일 체계잖아요. 우리가 사드라는 게 그 도입 당시 몇 년 전에 그 심한 내홍은 다 기억하실 것 같고 그게 실질적으로 한반도 우리 전체 남북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그 디펜스 방어 체계는 오히려 중저고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고도 사드가 아닌 우리는 뭐 천궁 이런 무기체를 갖고는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역량이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고 북풍 또는 안풍 뭐 미사일 잇단 발사에 따른 어떤 뭐 안보 심리 자극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행여 기대하는 일은 없는 게 한 단계 성숙된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의 미사일 등 어떤 공격 무기들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층적 방어망을 구축하자는 거죠. 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40km부터 뭐 100몇 킬로까지 사이고 천궁2 뭐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렇게 중층적 방어망을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사드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전쟁에 실제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방어 무기로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사드가 있는데 왜 그걸 그러면 운영 안 하는지 또는 사드가 예를 들어서 상주로부터 200km 이내에만 현재 뭐 요격이 가능하다,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도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생명과 신체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토론에서 큰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저 발언이 제가 해석하는 바와 맞다면 큰 또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